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진플라잉 기술교육원에서 사출, 성형 부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구민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다단사출이라는 부분인데요. 아마 사출 성형을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다단사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이론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배우시기를 희망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들을 조금씩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우진플라잉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우진플라잉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이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플라스틱 관련 산업의 신규 및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4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해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직 근로자라든지 능력 개발 지원을 통한 직무 역량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짜리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향상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고객사 및 협력업체 상생 협력 발전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라든지 협력업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잘 찍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그런 것들을 저희 전문 교수진들이 직접 가서 시사출도 해드리고 검증도 해드리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직업훈련 모델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교육과 협력업체 지원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시게 되면 다단사출의 성형기술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단사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단사출이라는 것은 크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제품을 찍으시면서 발생되는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애로사항 그런 것들을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래서 다음에는 다시 나오지 않게끔 조건을 설정하는 게 다단사출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단사출을 하는 이유는 제품에 발생될 수 있는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조금이라도 양산성 혹은 제품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단사출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지 기술이라든지 설계 기술, 그 다음에 금형 기술, 사출 성형기, 이런 공정 기술까지 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전부 다 기술 개발을 하면서 점점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제품 품질의 향상이라는 것 때문에 있죠.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만드는, 즉 사출 기술자라면 내가 만드는 제품에 있어 가지고는 이 제품의 품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술들을 잘 융합을 시켜서 제품 품질을 좋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출 성형의 공정 기술이라는 거고요. 사출 성형의 제일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연주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연주회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음악이라는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악기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어야지만, 그리고 그 악기들의 화음이 제대로 합쳐져야지만 좋은 음악이라는 게 나오듯이 저희 사출 성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요소, 각각의 요소들의 하나하나가 잘 이루어지고 그것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융합을 시켜야지만 제대로 된 제품, 즉 예쁜 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연주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삽입을 시켜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사출 성형의 주요 5대 요소라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해서 이제 사출 성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형, 재료, 그 다음에 성형 기술, 그 다음에 합리화라는 게 있습니다. 사출 성형기는 사출 성형을 하는 기술자라면 무조건 막말로 해가지고 그냥 눈 감고도 만질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부품 하나하나의 뭐 요소들까지 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배우지 않는다라면 없겠지만 내가 조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조작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일들은 반드시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나오는 사출기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출기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구간들이 다 있어요. 제어판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 사출기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성능이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조작을 하면서 과연 이 사출기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간중간 점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출 성형기의 이 요소를 보시게 되면 크게 뭐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위별로 나누게 되는데요. 금형의 형계패를 담당하고 있는 형체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원료를 녹여서 금형 안으로 쏘아주게 되는 사출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체부와 사출부를 제어를 하게 되는 제어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7대 점검 항목이라고 있는데 사출기가 정확하게 능력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는 항목으로서 정기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점검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조작을 하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미숙한 그런 성능을 발생시키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사출기의 성능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7가지 항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사출 압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출 속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신장력, 네 번째 평행도, 그 다음에 역률, 재현성, 히터가 있습니다. 요 7가지 요소를 하나씩 점검을 해야 되고 7가지 요소를 다 점검을 했을 때 우리는 뭐 하나가 고장이 나게 되면 하나만 고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엔지니어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사출 압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사출 압력을 점검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한 가지만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출 압력에 대해서 저 나머지 7대 점검의 모든 항목들을 점검을 해 주셔야지만 제대로 된 성능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생길 고장에 대해서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출 금형에 들어가시게 되면 뭐 제품 설계, 금형 설계, 뭐 스프루, 런너, 게이트, 캐비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밸런스들 이렇게 항목들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성형 재료, 성형 재료에도 이제 분자량, 점도, 수축률, 결정 화도, 그다음에 배양, 첨가제, 어떤 성분이 첨가가 되어 있느냐,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형이나 성형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유의 기술력으로서 사출 성형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까지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사용을 하는 금형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사용을 하는 재료에 있어서는 반드시 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사출 성형 기술을 발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출 성형 기술이라고 있는데 압력과 속도, 위치, 시간, 온도 요 5가지 항목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조건 설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 이 조건 설정이라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요 5가지 항목들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서 제대로 된 제품,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어느 것 하나도 이제 부족하지 않다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제품을 찍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각각의 요소들에 얼마나 잘 설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제품을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5가지 중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거를 뭐 꼽자라면 제일 우선순위가 이제 온도가 되겠죠. 이 제품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되게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온도의 편차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도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출 현장에서 얘기하듯이 아침에 조건 설정한 게 저녁이 되면 달라진다. 낮이 되면 또 달라진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온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항상 체크를 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만 제품의 변형이 최소한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합리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앞에 4가지 요소들을 이용해서 이제 제품이라는 것을 만들 때,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좀 더 편하게,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주변 기기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금형 온도 조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금형의 온도를 조절해서 성형성을 좋게 하거나 혹은 제품,
제품의 외관을 좋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금형 온도 조절기라는 걸 사용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온도를 높게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낮게 설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건조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흡습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흡습성. 그래서 가만히 내비둬도 보관하는 환경에 따라서 수분을 머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분을 머금지 않는 원재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분을 우리가 이제 제품을 찍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수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가공을 하는 게 이 건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를 건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이고요. 건조기의 종류는 이제 열풍 건조기, 그리고 제습 건조기, 그 다음에 진공 건조기라는 게 있습니다. 열풍 건조기는 이제 외부에 이제 공기를 가지고 와서 데워서 표면에 묻어 있는 수분이라든지 아니면 머금고 있는 수분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열풍 건조기고요. 그 다음에 제습 건조기 같은 경우는 열풍 건조기하고 방식은 같은데 중간에 이제 외부 공기를 가지고 오는 그 방식에서 중간에 이제 제습제라는 걸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수분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열풍 건조기보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조금 적게 받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공 건조기라는 것은 그냥 공기 중에 수분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저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분을 아예 없애버리기 때문에 뭐 데울 필요도 없고 그대로 진공 상태만 만들어주게 되면 표면에 묻어있는 수분이라든지 머금고 있는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제일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치출기입니다. 치출기는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치출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제품을 사람이 손으로 직접 뽑지 않고 로봇을 이용해서 치출을 하기 때문에 로스 타임을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이클 타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치출기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제품을 치출하게 되면 수작업이라고 하죠. 수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정 시간에 똑같은 제품이 생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문 여는데 1초, 2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작업을 했을 때 발생되는 로스 타임들을 이 치출기를 하게 되면 로봇은 이제 원칙적으로 계속 일만 하는 그런 장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시간에 계속 똑같은 위치에서 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재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도 많이 단축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형 감시 장치라고 해서 금형이 이제 사고를 당할 그런 것들을 이제 감시해주는 장치로서 뭐 우리 자동차로 얘기하면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이제 감지를 해서 제어를 해서 기계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제일 처음에 장착을 했는 금형의 표면을 찍어서 계속 매샷 작업을 하면서 찍을 때마다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이 금형의 화면을 처음 화면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치가 안 된다면 그 다음 공정을 시작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온도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환경이라는 것도 얼마나 사출 오퍼레이터가 컨트롤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예쁘게 나오느냐 아니면 불량이 나오느냐 양품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뭐 설례를 들어가지고 산속에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고요. 저희가 한여름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한 번씩 제품에 모기라든지 팔이라든지 아니면 벌레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제품을 어떻게 뭐 후공정을 해서 살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시 뭐 폐기를 하더라도 벌레라는 것들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쓸 수도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확인을 하고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지만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자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작업자 교육. 이 작업자는 사출 성형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단순 반복 노동만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단순 노동만 하기 때문에 이 작업자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양품을 불량으로 만들 수도 있고 불량을 양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사출 오퍼레이터의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5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출 성형 순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 순서대로만 진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금형을 교환을 하고, 기종 변경이라고 하죠. 금형을 교환을 하고 조건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될 거고요. 자, 제일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사출기 및 금형 온도 조절기 등의 온도 설정, 그리고 재료 건조 확인, 용융 품질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온도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원료의 건조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원료의 건조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이 제일 많이 지체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 그리고 다음 제품으로 넘어갔을 때 이 원료를 미리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원료를 건조하는 시간에 따라서 건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어떤 것들은 이제 건조를 안 하고 사용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BP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흡습성이 없기 때문에 건조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 외에 흡습성을 조금이라도 보유를 하고 있는 원료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까지도 4시간, 5시간, 6시간까지도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미리 건조라는 것을 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조 확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료가 바뀌게 되면 이 원료를 용융시키는 온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출기의 히터 온도도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도 사출기 히터 온도 같은 경우에도 미리 설정을 해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온도 설정이 다 됐고 건조가 제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용융 품질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용융 품질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짜내기라고 얘기하죠. 짜내기를 통해 가지고 흘러나오는 수지의 상태를 보고 우리는 얘가 건조가 제대로 이루어졌구나, 혹은 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그 전에 사용하던 원료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게 되면 거기에서 다 표시가 나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거기까지 다 확인을 했다라면 이제 사출기 점검 및 설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형체 측 설정이라는 것을 먼저 할 건데요. 형 조정, 형체력, 그 다음에 형 개폐, 이젝터, 노즐 등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수치라는 것을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까지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시게 되면 금형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금형을 이제 뭐 새로 금형을 팠거나 혹은 금형을 이렇게 내려서 뭐 오버하울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PM이라고 하죠. 간이 세척이라든지 아니면 금형의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금형을 상치하고 난 다음에 금형을 사출기에 결합을 시키고 난 다음에 형계라는 것을 시켜서 금형 코어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혹은 뭐 이젝터 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정말 미세한 부분에서 이제 오조립이라든지 아니면 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향후 내가 생산했는 제품이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겨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금형 보호를 이제 금형의 상태를 다 확인을 했다라면 우리는 이제 금형의 냉각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합니다. 냉각수를 연결해서 그다음에 금형의 온도를 맞춰주고요. 최적의 사출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계량 페이지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계량 페이지를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뭐 계량 속도, 배합, 흘림 방지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배합이라는 것은 용융된 수지의 밀도를 나타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량 속도를 이용해서 스크류를 회전시켜서 플라스틱을, 원료를 우리는 용융을 시키고요. 그 용융된 수지가 스크류 선단부로 들어갈 때 그 스크류 선단부 안에서 나타내는 밀도를 가지고 우리는 배합을 가지고 설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의 외관 품질에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배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이 배합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 배합을 왜 사용을 안 하느냐, 아니면 이 배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왜 뭐 잘 설정을 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배합에 대해서, 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흘림 방지를 설정해가지고 배압으로 발생되는 용융된 수지의 밀도로 인해서 스크류 앞쪽으로 선단부로 용융된 수지가 흘러나오는 그런 게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드롤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롤링 현상을 이제 흘림 방지라는 게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5번째로 가시게 되면 계량 페이지 설정을 다 끝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계량량 구하기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찍어 보면서 충분히 성형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계량량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론 사출을 할 때는 제품의 중량을 가지고 계량량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출을 할 때는 우리는 제품의 성형되는 정도를 보면서 계량량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계량량이라는 것은 사출품 양에다가 그 다음에 보합 예상량에 그 다음에 쿠션량 요 세 가지를 더한 게 계량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량량을 다 구했다면은 우리가 찾은 이 계량량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단 사출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사출 시간, 사출 속도, 압력, 사출 거리, 위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단 사출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이 제품의 98%까지 성형을 시킵니다.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보합 압력 그리고 보합 시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나머지 2%를 채워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쁘게 제품을 다 성형을 시켰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불량 해결을 위해서 다단 사출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보합 설정 구간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최적화라는 것을 해주면 우리는 양산에 대한 설정이 끝나게 된다는 거죠. 공정 최적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설정하고 나서 쓸데없는 시간 유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런 쓸데없는 유실 시간에 대해서 미리 제거를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출은 제품을 많이 찍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뭐 박리담회라고 얘기를 하죠. 싸게 많이 팔면 우리가 이제 많이 이득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 타임의 단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하나의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출업에서 계속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예쁘게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많은 제품을 찍을 수 있느냐도 이 회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성형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챕터로 가게 되면 이제 사출 성형 조건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조건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요게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BNR 화면이라고 하는 건데, 요 화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조건 설정이라는 것을 설정을 합니다. 단순한 뭐 수치라든지 숫자만 이용해서 우리가 속도, 압력, 위치, 시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조건 설정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이론 사출로 해서 이제 사출량을 계산하는 그 성형 조건의 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제가 나오고 있고요. 뭐 스크류 직경이라든지 사용 수지, 그 다음에 스트로크, 제품 중량, 그 다음에 런너 중량, 그 다음에 뭐 쿠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저하고 하실 거는 이론 사출로 사출 성형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요걸 하는 이유는 이제 당장 금형을 어디에 달아가지고 가동을 할 수 없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재료의 유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제품을 찍을 때, 그럴 때 미리 조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낭비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론 사출로 성형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가지고 여기서 주어지는 요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론 사출 성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이제 계산식이 나오고 있죠. 이론 사출 용적과 그 다음에 실제 사출량의 공식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되게 뭐 복잡하고 뭐 어려운 그런 계산법은 아니고요. 뭐 곱하기나 나누기라든지 이런 것들 몇 번만 해주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론 사출 용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론 사출 용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스크류 안에 공간이 얼마나 차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크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스크류가 이제 뒤로 쭉 후진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공간에는
원 기둥 모양의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기둥에 우리는 용적이라는 것을 부피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원 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일단은 원의 면적을 먼저 구해야 될 거고요.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여기에서 이제 이론 사출 용적이라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그리고 곱하기 스크류의 직경의 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스토로크라는 길이를 곱해주게 되면 이 스크류 안에 용적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주어진 그 예제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자면 4분의 3.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4.5 곱하기 4.5가 됩니다. 앞에 예제에서는 뭐 45mm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단위를 통일화를 해주기 위해서 전부 다 센치로 바꿔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220mm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센치로 바꿔주게 되면 22c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349.72 세제곱센치가 나오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부피를 나타내는 거죠. 사출 스트로크가 최대한 뒤로 후퇴를 시켰을 때 그 안에 부피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부피라는 것을 먼저 구했다라면 거기에다가 우리는 ABS라는 수지를 녹여서 집어넣었을 때 나타내는 비중을 얘기하는 0.88g per 세제곱센치라는 수치를 곱해주게 되면 307.75g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307.75g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출기에서 요 재원을 가지고 있는 사출기입니다. 요 사출기에서 ABS라는 수지를 220mm까지 쭉 계량을 해서 이 사출기 스트로크 안에 집어넣었을 때 총 중량이 307.75g을 나타낸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307.75g이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은 이 제품과 스프루 런너의 총 중량이 307.75g이 넘게 되면 우리는 이 사출기에서 찍을 수가 없다라는 하나의 선정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법 하나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은 금형을 올려가지고 제품을 직접 찍어 보시지 않으셔도 이 사출기에서는 이 제품을 찍을 수 있구나 혹은 없구나 라는 것을 미리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307.75g이라는 ABS 수지라는 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양을 가지고 우리는 또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최대 스트로크가 220mm입니다. 220mm에다가 최대 계량량이 307.75g이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주게 되면 0.715mg/g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0.715mg/g이라는 말은 1g이라는 것을 사출하기 위해서는 사출 스트로크가 0.715mm를 전진을 하게 되면 ABS 수지가 녹은 게 1g이 토출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0.715mg/g을 제품 중량, 우리 알고 있었죠? 앞에 예제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제품 중량에다가 곱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프루 런너에다가 곱하기를 해주시게 되면 제품을 찍기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 스트로크의 거리값, 그 다음에 스프루 런너를 찍기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 스크류의 거리값이 계산이 되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은 96.525mm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루 런너는 21.45mm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6.525mm만큼 계량을 해서 사출을 하게 되면 나는 제품까지만 찍을 수가 있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쿠션, 제품을 다 찍고 나서 사출을 하고 난 다음에 스크류 안에 남겨놓는 잔량을 얘기하는 게 쿠션입니다. 이 쿠션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이제 뭐 5에서 10mm. 사출 이제 이전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사출 이제 스크류 직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스크류 직경의 10에서 20%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중량 96.525mm와 스프루 런너 21.45mm, 그 다음에 쿠션 스크류 직경의 10% 정도만 하게 되면 5mm가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총 계량 거리가 123mm가 된다는 겁니다. 자, 123mm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단 사출이라는 것을 할 건데요. 다단 사출. 일단은 제일 먼저 제품을 보면서 제품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방법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스프루 런너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제품 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게이트를 지나가게 되면서 이 수지가 흘러가는 유로가 두께가, 수지가 흘러가는 유로의 두께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수지가 흘러가는 유로는 이제 흘러가는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수지가 흘러가는 속도는 느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좁으면 좁을수록 흘러가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자, 흘러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빨라지고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빨라지게 되면 뭐 나타나는 트러블도 있고 느려지게 되면 나타나는 트러블도 있지만은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트러블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게이트라는 굉장히 좁은 구간을 통과하면서 갑자기 넓어지는 그 공간에서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수지가 쭉 흘러나가는 그런 형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제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팅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게이트에서 속도를 조절을 해준다라는 거죠. 컨트롤을 해준다라는 거고,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스프루와 런너까지만, 즉 게이트 전까지만 성형을 시켜줄 거예요. 스프루하고 런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 가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굳이 예쁘게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찍어서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아니면 뭐 재사용이 가능한 원료 같은 경우에는 분쇄를 해서 가공을 해서 다시 재사용을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예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캐비티, 즉 제품 부분만 예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프루하고 런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속도 조절을 할 필요도 없고요. 게이트 전까지만 성형을 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스프루 런너보단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제품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충진성을 위해서 스프루와 런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고속으로 설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속도 컨트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까지 성형을 하는 게 1차고요. 1차에서는 충진성을 위해서 중고속으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게 되면 이제 게이트를 성형을 시켜줄 겁니다. 1차에서 게이트 전까지 성형을 시켰기 때문에. 자, 요때는 게이트 구간에서는 속도가 빨라져요. 왜? 수지가 흘러가는 부분이 좁아지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게이트에 따라서 넓어지는 부분도 있고, 뭐 다이렉트 게이트라든지 아니면 펜 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트러블을 굳이 야기시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속도 조절을 할 필요는 없고요. 뭐 핀포인트 게이트라든지, 그래서 이런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품 캐비티의 두께나 아니면 스프루 런너의 두께보다 훨씬 게이트의 두께가 작기 때문에 트러블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좁은 구간에서 발생되는 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게이트에서는 속도를 저속으로 맞춰준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에서 게이트 전까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셨다면 게이트는 1, 2mm만 집어넣으셔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굳이 뭐 찾으려고 찍어보시지 않으셔도 1, 2mm 정도만 하시게 되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게이트 위치는. 왜냐하면 저속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저속 구간은 최소한의 거리값을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사출에 대한 쓸데없는 그런 시간 낭비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출 압력도 높아집니다. 왜? 수지가 애써 우리가 용융시킨 수지가, 뜨겁게 달궈 놓은 수지가 천천히 가면서 스킨층도 두꺼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고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사출 압력의 유실도 발생을 하고 성형성에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속 구간은 최소한으로 잡아주시길 권장을 드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차, 2차까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차로 가시게 되면 성형품에 특별하게 이제 성형을 시키면서 트러블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제품의 80에서 90%까지 성형을 시킵니다. 성형을 시키고 뭐 웰드라든지 플로우 마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형되는 구간은 80%까지는 중고속으로 설정을 해줘라라는 방식을 이렇게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차에는 우리가 이제 성형을 시키게 되면 금형에서는 제품이 충진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기층이라든지 아니면 가스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분출을 해주기 위해서 가스벤트라는 자립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성형되는 구간에 그런 자립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가스를 원활하게 빼주기, 방출해주기 위해서 저속으로 설정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3차에서 80에서 90%까지 성형을 시켰기 때문에 마지막 4차에는 95에서 98%까지 성형을 시켜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에서는 가스를 빼기 위해서 저속으로 설정을 해줘라.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다단 보압에 대해서 나오고요.
다단보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진 구간에서 98%까지 성형을 시켰고 보합에서 보상 압력을 주는 겁니다. 보상 압력을 줘서 이 나머지 덜 된 2%에서 5% 정도의 나머지를 성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수축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미성형에 대한 것들 이 보합에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합에서 설정을 해주는 거고 이 다단 사출에 있어 가지고 충진 구간에서는 스크류가 전진하는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역류된 수지를 금형 안으로 쏘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보합에서는 스크류를 밀어주는 압력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수지가 뒤로 밀려 나오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힘을 이용해서 더 압축을 시켜서 더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보합에서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단보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보합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합을 굳이 뭐 다단으로 쓰실 필요는 없는데 다단으로 쓰시게 되면 이제 잔류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시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다단보합을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뭐 1차부터 3차까지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저압으로 해서 스킨층을 먼저 형성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기 미술할 때 이제 그리기 같은 거 할 때 배경화면 뭐 그릴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뭐 채색을 하다 보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삐져나가는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테두리를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안을 채색하는 경우가 많죠. 요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 측의 바깥쪽 테두리 부분에 스킨층을 어느 정도 형성을 시켜서 나중에 2차에서 보합을 크게 압력을 높게 주었을 때 수지가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뭐 플래시라고 하는데 이런 플래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1차에서는 저압으로 즉 사출 압력에 의해서 수지가 뒤로 밀려 나오지 않는 정도의 위치 그 압력만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대로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게 1차고요.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수축이라든지 치수 그리고 미성형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1차보다는 높은 압력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압력을 많이 발생을 시켜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류된 수지가 받은 스트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잔류응력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3차에서는 2차의 압력보다는 낮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남아있는 게이트 실 시간까지 쭉 그 압력을 유지만 시켜 주시게 되면 잔류응력을 다 이제 해소를 시켜 주실 수 있고 나중에 제품 측에 있어서 비틀림이라든지 뭐 과패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해 줄 수 있는 대책의 하나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출 압력의 중간 정도, 그 다음에 2차는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수축이나 치수가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사용을 해주시고 3차는 2차보다 낮게 사용을 하시되 게이트 실, 즉 게이트가 굳는 시간까지는 쭉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해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조건 설정이라는 것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는 그 수치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론 사출로 조건 설정이라는 것을 미리 해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1차 구간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이트 전까지 성형을 하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스프루 런너의 중량을 이용해서 스크루의 거리값을 미리 계산을 해봤죠. 그 거리값이 21.45mm입니다. 그래서 21.45mm, 총 계량거리 123mm에서 21.45mm까지 쏘아주게 되면 스프루와 런너까지 성형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차에서는 이제 게이트 구간이 되는 거죠. 게이트 구간에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랬죠. 저속 구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2mm 정도로만 설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mm로 하고 속도는 저속으로 가지고 아까 전에 1차는 중고속이겠죠. 그 다음에 3차로 가서 이제 제품의 80% 정도를 성형을 시켜야 되니까 총 제품 거리값에서 80%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이 이제 77.6mm가 된다는 거죠. 그 77.6mm까지 사출을 해주고 그러면 제품의 80%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차 구간 나머지 98%까지 성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계산식에서는 90%까지 성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를 보합해서 채워주면 되니까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90%, 80%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 사항이고요. 여러분들의 사출기에 맞춰서 혹은 제품에 맞춰서 원료 상태에 맞춰서 아니면 사출 성형 기술자의 성향에 맞춰서 변형을 시키시면 된다는 거죠. 나는 80%까지만 하고 싶어. 근데 왜 죽어도 90%까지 하라? 죽어도 하라는 말은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요 범위를
변형을 시키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론 사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료의 낭비가 심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실습을 하는 구간인데요. 실습장에 가서 직접 기계를 조작을 하면서 이 다단 사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훨씬 이해와 습득이 빠르실 텐데 지금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점 양해를 조금 해주시고요. 자, 예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단 사출을 해볼 건데요. 제일 첫 번째, 자, 앞에 사출기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량 페이지에서 제일 먼저 속도와 압력 그리고 배압을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속도와 압력을 배압을 설정을 해주시고 4차에서 계량량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량량은 이제 사출품 양의 보합 예상량의 쿠션량 요 세 가지를 다 더한 게 총 계량량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제품을 찍기 직전이라서 총 계량량이 얼마가 나올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성형을 시켜가면서 최종 계량량을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량량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스크류 직경만큼만 계량을 해서 제일 먼저 스크류 직경만큼만 계량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혹은 이제 사출기 용량에 비해서 제품이 굉장히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스크류 직경의 한 반 정도, 50% 정도만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게 되면은 플래시가 한번 터지게 되죠. 금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쇠가 그렇게 생각만큼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플래시가 한번 터진 자리는 다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데미지를 먹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자리에 다시 플래시가 터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플래시가 발생을 안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발생을 했다라면 스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을 하고 가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스크류 직경만큼을 먼저 계량을 해서 사출을 해서 제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사출품 양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합 예상량. 보합 예상량은 이제 통상적으로 제품 두께의 2배 정도를 설정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제품이 많이 크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제 제품의 두께의 2배 정도를 사용하시게 되면 충분히 보합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인품 두께 이제 2배 정도 예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품 중에서 제일 두꺼운 부분을 측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일 두꺼운 부분. 그 다음에 쿠션량은 이제 스크류 직경의 10에서 20%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 정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20%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제품이 두꺼울 경우에는 20%를 사용을 해라. 그 다음에 얇을 경우에는 10%를 사용해라 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조건을 한번 설정해 보죠. 첫 번째 사출 단계를 1단계만 설정을 하고요. 보합을 꺼줍니다. 꺼주고 난 다음에 사출 속도를 50%를 설정을 합니다. 중속을 설정을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출 압력은 중저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압력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비례하게 들어가 주시면 된다는 거죠. 비례하게. 속도를 50% 썼으면 압력도 50% 정도를 사용하시게 되면 제품이 크게 복잡하거나 아니면 수지가 정말 빨리 굳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이 정도 압력으로 다 성형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너무 높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압력은 적당하게 써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속도와 압력을 설정을 했다면 그 밑에 이제 거리라는 게 있는데 이 충진 제일 마지막 구간은 통상적으로 이제 VP 절안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VP 절안점이 뭐냐면 보합으로 충진에서 보합으로 넘어가는 절안 위치를 가지고 VP 절안점이라고 하는데요. 충진이 끝났으니까 이제 보합으로 넘어가라라는 그 위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합으로 넘어가는 위치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이제 VP 이제 그 위치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VP 설정 같은 경우에는 보합 예상량과 그리고 쿠션량을 합쳐서 미리 설정을 해줍니다. 넣어준다라는 거죠. 입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5mm 정도 된다. 제품의 두께가.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서 10mm 정도가 나중에 보합을 줄 보합 예상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쿠션량은 스크류 직경의 10에서 20%를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8mm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18mm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차에서 이제 계량 페이지 4차 거리에 스크류 직경만큼의 양을 계량을 먼저 해줍니다. 이 스크류 직경이 40mm니까 40mm라는 수치를 집어넣고 우리는 계량 버튼을 눌러서 직접 계량을 하는 거죠. 계량을 해서 그 다음에 흘림 방지 5mm 석배까지 같이 주고 그 다음에 계량을 해서 이제 사출을 직접 하게 되는 겁니다. 사출 속도와 압력 위치까지 다 미리 입력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대로 계량만 해서 사출만 해주시게 되면 제품이 토출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사출을 하게 되면 이제 스크류 직경에 이제 스크류 직경만큼의 계량을 했는 위치에서 나오는 그 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너무 많다면 플래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졌을 것이고 적다라면 반드시 미성형이라는 게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스크류 직경만큼 계량을 하게 되면은 미성형이 반드시 발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미성형이 발생했다면 거기서 양을 조금씩 증가를 시켜서 제품이 성형이 되는 제품의 98%까지 성형을 시키면 된다라고 했죠. 중진 구간에서는. 그래서 약간의 미성형이 있거나 혹은 성형은 다 되고 수축이 발생되어 있는 그 위치까지만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0mm, 60mm, 65mm 이렇게 조금씩 증가를 시키면서 계량량을 찾아주는 거고요. 이 계량량 찾기를 할 때 중요한 점은 계량 마지막 위치를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샷은 버리고 다음 샷을 확인을 하셔야지 내가 설정했는 그 계량량이 정확하게 계측이 되어서 제품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확인을 하면서 쭉 늘려가면서 확인을 했더니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68mm에서 성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품의 98%까지 성형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68mm라는 양이 뭐냐면은 총 계량량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출품 양과 보암 예상량 그리고 쿠션 양까지 다 더해서 이 총 계량량이 유추가 실제로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축이 발생되어 있는 것과 보압을 줘서 수축을 해결했는 그 비교 사진인데요. 수축이라는 것은 제품의 제일 두꺼운 부분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제일 두꺼운 부분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편하지 않고 볼록 오목하게 평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수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수축이 없는 부분까지 보압을 적용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금형 벽면을 타고 뜨거운 용륜된 수지가 분수 유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분수 모양을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분수 유동이라고 합니다. 분수 유동을 하면서 수지가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뜨거운 용륜된 수지가 차가운 금형 벽면에 먼저 닿는 부분, 요 파란색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파란색 부분을 이제 저희는 스킨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킨층은 이제 먼저 고화가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고화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림상에서 표시를 해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떤 환경일 때 수지가 짧은 유동거리를 가지게 된다 혹은 긴 유동거리를 가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주는 사진인데요. 수지의 점도가 높을 때 점도가 높다라는 말은 수지가 뻑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뻑뻑하면 말 그대로 멀리 갈 수가 없죠. 묽은 것보다 뻑뻑하면 훨씬 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출 속도와 압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럴의 온도가 낮을 때, 그리고 사출 압력이 낮을 때, 속도가 낮을 때, 그 다음에 금형 온도가 낮을 때, 그 다음에 금형과의 마찰이 심할 때 유동거리는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반대가 됐을 때는 유동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유동거리의 비교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겁니다. 자, 저속 사출과 고속 사출을 했을 때 이 점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비교해 놓은 건데요. 저속 사출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고하층의 두께 천천히 지나가기 때문에 스킨층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고속으로 가는 것보다. 그리고 고속으로 갔을 때는 스킨층은 얇아집니다. 얇아지고 고하층의 두께는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고하층과의 마찰 저항의 증가로 인해서 사출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속으로 간다고 해서 사출 압력이 낮아지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 유동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스킨층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수지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사출 압력이 똑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서 나오는 요 표를 보시게 되면
최적의 사출 압력을 찾는 그 그래프예요. 최적의 사출 압력을. 그래서 사출 속도에 따라서 변화되는 압력을 나타내 주는 그래프고요. 나이키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이키의 최저점, 그 위치를 가지고 우리는 최적의 사출 속도고 최적의 사출 압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실제로 저희 교육을 오시게 되면 어떻게 구하는 건지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시면서 실습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온라인 상에서는 좀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류 안에 용융되어 있는 수지가 부위별로 어떻게 캐비티를 차지를 하느냐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그림이고요. 자, 다단 사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챕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출 속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트러블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 표로 나타내 놓은 거고요. 속도가 높으면 발생할 수 있는 게 뭐 제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기층,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느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트러블이 이제 플로우 마크라든지, 그 다음에 웰드 마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미성형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충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구간을 조금 피해서 가세요라고 나타내 놓고 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계량량을 구했기 때문에 그 계량량을 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이론 사출하듯이 비슷하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속도하고 뭐 압력 같은 경우에는 이론 사출했을 때와 비슷하게 들어가시면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제품을 찍어가면서 사출 성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외관을 직접적으로 보시면서 속도를 컨트롤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를 나오는 구간에서 게이트 속도를 저속으로 합니다. 근데 뭐 20mps를 설정을 했는데 제팅이라는 놈이 나왔어. 그러면은 속도를 점점 낮춰가면서 직접 찍으면서 그 제팅이라는 것을 해소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 사출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조건 설정이라는 것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에서 제품이 나오는 정도를 보면서 위치를 조금씩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아까 전에 설명을 다 못 드린 보합 설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합은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보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감압 보합과 승합 보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기본 보합이고요. 기본 보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1차에서는 스킨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낮은 압력으로 스킨층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간만큼 설정을 해주시고요. 2차에서는 수축과 미성형 그리고 치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높은 압력을 설정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3차에서는 게이트가 굳는 시간까지 쭉 2차의 압력보다 낮게 해서 내가 힘들게 용융된 수지를 금형 안에 집어넣어 놨는데 그 밀어 버텨주는 압력이 약해서 수지가 뒤로 흘러나오는 것들은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지가 뒤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2차보다 낮게 설정을 하지만 역류가 되지 않는 그 위치까지의 압력을 사용을 해서 3차 게이트가 굳는 시간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밑에 설명이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필요하시다면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을 오시게 되면 제가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책임지고 충분하게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 부족하다면 직접 시연을 하고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과정까지도 충분히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을 들어오셔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더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설명드릴 게 이제 감압보합이라는 거예요. 감압보합이라는 것은 제품의 살이 두꺼운 제품, 굉장히 큰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성형을 시킬 때 이 잔류 응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높게 압력을 설정하고 점점 낮게 보합을 설정을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 실이 고화가 될 때까지 압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승합보합이라는 거죠. 승합보합이라는 것은 작은 형체력의 사출기에서 큰 제품을 찍을 때 통상적으로 이런 승합보합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찍을 수 있는 경우도 한 번씩 발생을 하죠. 그럴 경우에
제품 밑단에 이제 수축과 벌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진 완료 후에 이제 표면층이 형성되면 보압을 낮추어 줘야 된다는 거. 스킨층을 훨씬 두껍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높은 보압을 설정했을 때 플래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이 요 승합 보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보압 방식도 바꾸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뭐 게이트가 굳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보압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게이트실이라고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 게이트실 시간을 뭐 잘 찾지는 않아요. 찾지는 않고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그냥 뭐 4초, 5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게이트실 시간을 정확하게 찾아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건 설정을 하시는데 훨씬 더 편하게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트러블도 훨씬 더 적게 발생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게이트실 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찾으셔가지고 조건을 설정하시기를 권장을 드린다는 거죠. 찾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1차 보압을 설정을 하시고요. 압력은 뭐 중압 정도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압을 설정해서 1초부터 시작해서 쭉 증가를 시켜가면서 제품을 찍어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제품을 가지고 스프로와 런너는 게이트에서 절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캐비티 층만 중량이라는 것을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량을 하나씩 측정을 했을 때 중량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증가하지 않는 위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가 게이트가 식어서 굳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식어서 굳으면은 뒤에서 내가 아무리 보압을 높게 설정을 해서 주더라도 얘가 수지가 더 이상 게이트를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스프로 런너만 그냥 살을 찌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캐비티로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보압이 게이트실이 완성이 되었는데 보압을 더 주게 되면 게이트가 굳은 상태에서 스프로와 런너에 계속 살을 찌우기 때문에 제품이 고정측에 박히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이트실 시간도 명확하게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모든 조건 설정을 다 완료를 하신 다음에는 이제 불량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정을 최적화를 해주시는 게 제일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공정 최적화하는 단계에서 필요 없는 인자들을 다 해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을 최적화를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 설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모든 행위가 끝이 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단 사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많이 부족할 겁니다. 뭐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온라인이다 보니까 직접 시연을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고 되게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로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교육을 오시게 되면 저희 온라인 교육도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온라인 교육도 직접 체험을 해보시게 되면 좀 더 깊이 있는 이론적인 부분을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직접 오시게 되면은 실기적인 부분도 직접 체험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출업을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